김동석 한인투자 유권자 연대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들리시나요? 들리세요? 네, 전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유, 좀 너무 많이 기다리셨죠? 죄송합니다. 앞에 내용이 길어져서요. 네네, 괜찮습니다. 방송 들으면서 공부 많이 했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제 둘 다 이제 경제 쪽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데, 이 오늘 주제가 뭐 부채 한도 협상 이런 거잖아요. 이게 사실 경제적으로만 생각할 수 없는 거고 정치적인 영향이 분명히 크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는 이 정치적인 메커니즘, 정부 예산이 결정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난리죠. 미국 의회에 아마도 전 세계 시선이 집중돼 있는 이유가 사실 미국이 모든 일을 돈을 갖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도 정부라든지 일반 모든 사회의 움직임 같은 것들을 의회가 돈을 법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정부가 하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거꾸로 국가가 부도 위기에 처하지 않는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렇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미국에서는 의회가 모든 거를 그 워싱턴 안에 의회의 권한이 세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돈 관련한 얘기가 나오면은 훨씬 더 그런 거를 실감하게 되죠.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규모를 정하고 그 다음에 각 부처가 쓸 수 있는 얼마씩 쓸 수 있는 예산을 배분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썼는지라는 것을 감독하는 것도 이 전반적인 권한들이 다 의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은 워싱턴에 와보면은 의회가 1년 내내 가장 부지런하고서 많이 움직이는 부분이 의회 예산 관련한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미국 의회에서도 어느 의원을 놓고 볼 때 이 의원이 어느 상임위원회 소속인가라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이 힘이 좀 있구나 없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눈여겨볼 게 세출위원회와 세입위원회가 제일 셉니다. 상하원 다. 그래서 그 세입과 세출이라는 부분을 크게 포괄적으로 정하는 게 예산위원회라는 거. 이렇게 세 가지 분야가 미국 의회를 다 이끈다고 해도 저는 제가 한 20년 동안 워싱턴에 있으면서 의회의 움직임이 90% 이상 이 부분이 움직이는 게 의회의 전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매년 회계년도에 2월 초순까지 이 관리예산처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기재부가 그걸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행정부의 각 분야에서 점검을 해서 예산이라는 초안을 만들죠. 그거를 만들어서 그 백악관 예산국장한테 갖다 주죠. 그러면 그 예산국장이 2월 첫 주까지, 2월 초순까지 의회에다가 예산위원회에다가 상하 예산위원회에다 넘깁니다. 그러면은 의회에서는 새 회기년도의 예산 규모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세출과 세입을 균형을 맞추면서 규모를 만들어서 이 예산 결의안을 만들어서 4월 중순까지는 결의안을 통과해야 됩니다. 결의안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여야가 합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나와야만 미국 정부가 돈을 운영할 수 있는 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 의회가 양당이 너무 정파적으로 싸우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못했기 때문에 이게 그 다음에는 그 9월 30일 날이 회계년도가 끝나니까 그때에 의회에서 다 예산 법안이 통과된 거를 백악관에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가 이제 내일까지가 이제 마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산안에 관해서 그렇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 예산에 관련해 가지고서 예산 편성권이라든지 심의하고 감독하는 게 다 의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의회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정부가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지금 워싱턴이 지금
이거를 못했기 때문에 양당이 너무 당파적으로 그 싸움을 하고서 아무런 일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왔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좀 궁금한 거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결국은 예산을 짜면은 그 예산에 따른 세입과 세출이 있을 거고 이제 부족한 부분을 뭐 국채를 발행해서 뭐 충당하는 식이 될 텐데 그러면 이제 국가의 부채가 계속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또 부채의 한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뭐 부채 한도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이 부채 한도의 뭐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설정하게 된 배경 뭐 이런 거를 조금 부연 설명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회가 예산을 짤 때에 지출과 수입의 균형을 맞추는데 한 70년대 초반서부터 이 먼저 세수를 보고 지출할 예산 규모를 짜는데 매년 회계연도마다 지출이 더 많아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출이 더 많으면 들어오는 돈에 비해서 빚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달러의 주인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서 이 기축통화의 이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이 미국이 이거를 아무렇게나 한다 그래가지고 안 된다 해가지고서 벌써 70년대 중반서부터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미국이 이 지출과 수입의 균형을 잘 맞춰 나가는 것을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매년 수입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한 것들을 국가의 부채로다가 누적이 되는 거죠. 그런 국가 부채 누적되는 거에 상한선 어느 선까지 이번 회계연도에는 이번 때까지는 국가의 부채가 이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만 된다. 그리고 매번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지는 부채 한도를 상한선을 올리든가 아니면은 지금이 너무 필요한 돈이 있고 써야 될 돈이 있고 또 국가의 재난이 왔기 때문에 이런 돈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국가 부채 한도에 제외를 시키는 유예를 시키는 그 유예 기간을 정하는 걸로다 계속해서 거의 한 3, 40년 동안 이거를 늘려오고 유예 기간을 정해와 왔습니다. 이게 이제 꽉 차 들어오고 올해도 들어와 가지고 2019년도에요. 2019년도에 트럼프 정부 때 국가 부채 한도 유예하는 기간을 올해 2011년 7월 30일까지 유예 한도를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 코비드 상황이라든지 긴급하게 지출해야 될 돈들을 부채 한도과 관계없이 많이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7월 30일이 지나기 때문에 재무부가 확보했던 돈을 지난 한 2달 동안 많이 쓰기 때문에 지금 재무부 장관이 돈이 바닥이 난다. 그래서 국가부채 한도액을 늘리든가 기간을 유예하는 법을 여야가 합의를 하라고서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어제 그랬죠. 재무부 장관이 어제 아주 그 통첩을 했습니다. 10월 18일 정도까지 이 여야 합의가 안 되면은 이 국가 부도 사태죠.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부채 한도라는 걸 정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이 돈을 쌓아놓고서 모든 거를 쓰는 게 아니고 예산도 들어오는 거를 걷어내면서 쓰기 때문에 부채 한도가 넘게 되고 반드시 써야 되는 돈들을 어디서 써야 되나 하면은 재무부가 확보하고 있던 그 국가 그 연금이라든지요. 이런 데서 쓰기 때문에 재무부가 생각할 때는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지금 예산안 때문에 계속해서 여야가 싸우던 게 지금은 더 급한 국가 부채 한도액을 증액시키든가 유예하는 거를 여야가 합의를 보라라는 문제가 더 다급한 문제로 지금 코앞에 닥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제 재무부에 현금을 쓰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옐런 장관이 10월 18일로 못을 박았습니다. 이게 지나가 버리면 디폴트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채 그렇죠. 한도 관련돼서 민주당이랑 공화당이랑 협상을 할 가능성이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높아지는 거 아닐까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좀 이게 워싱턴 의회 작동 방식을 이해해야만 알아야 이걸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의회 안에는 3가지 사안이 올라가 가지고 여야가 싸우고 있어요. 이게 다 예산 관련한 겁니다. 지금 갑자기 급해진
네, 국가 부채 한도를 증액하거나 유예시키는 문제 하나 나와 있지. 그 다음에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 코비드 상황이고 이 지난해에 이 블랙 라이브스 매러라든지 이 국가가 너무 서민들에게 어렵기 때문에 이 경기 회복을 위해 가지고 인프라 법안이라고 스페셜 프로젝트로다가 바이든 정부가 내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가 기간 산업을 위해서 소위 이제 그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그 예산을 정해놓은 게 이게 처음에는 이 예산이 처음에는 11조 달러로 그 다음에 9조 달러로 그러다가 공화당에서는 무조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공화당 지도부, 상원 지도부, 하원 지도부가 합의를 봐가지고 1조 2천억 달러로다가 쫙 빠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를 강조했던 바이든 정부, 이 민주당 핵심인 진보계 의원들이 자기네들이 주장하던 사회 안전망 예산, 다시 말해서 복지라든지 이런 그 교육이라든지 서민들을 위한 예산, 이런 예산들을 그러면 거기서 빼내가지고 일반 예산안에다 3조 5천억 달러를 집어넣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일반 예산안이죠. 이게 지난 8월 달에 낸시 펠로시 의장이 하원에서 의원들을 소집을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급하니까 정부가 셧다운 안 되려면 빨리 예산 결의안을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처리했나 하면은 3조 5천억 달러가 들어있는 예산안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상원으로 올려보냈습니다. 거기에다가 부채 한도도 유예하는 거를 올렸는데 그 부분이 지난 월요일 날 상원에서요. 지난 월요일 날 상원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헉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 예산안이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공전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1조 2천억 달러가 들어있는 이 인프라 법안이죠. 사회 기반 시설을 만드는 이 법안 예산은 지금 그 예산을 그 30일이죠. 그 예산 안에 거기에 뭐가 들어있나 하면은 이 여야 공화당도 합의를 한 그 바이든 프로젝트의 인프라 법안이기 때문에 그것이 유일하게 지금 여야가 합의한 합의안입니다. 그거를 민주당 안에 진보계들이 3조 5천억 달러를 먼저 상원의 공화당들이 통과를 시켜줘야만 우리도 하원에서 이걸 통과시키겠다. 이거 두 개가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내일 30일 날 통과를 시키는 게 지금 바이든 정부의 목표인데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수요일 원래 일정은 시카고 가려다가 그것도 멈추고서 모든 거를 이 하원 민주당 진보계들하고서 만나는 일에 다 할애하고 그다음에 민주당 지도부가 한 100여 명 되는 민주당 진보 의원들에게 1조 2천억 달러 여야 상원에서 합의돼서 하원으로 온 이 안을 30일 마지막 날 통과를 시켜야만 그나마 정부가 셧다운 되는 것도 그렇고 그거가 통과가 되면은 민주당 안에 있는 중도 의원들하고 그다음에 지금 뉴스에 초점이 되고 있는 공화당 같은 민주당 상원 의원 2명인 조 맨친과 거스틴 시네마 의원 2사람도 공화당과 합의를 봐가지고서 심지어는 부채 한도에 유예하는 거예요. 야, 이것까지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나 내일 30일 날 하원에서 지금 의결을 하려고 하는 1조 2천억 달러 인프라 법안에 초점이 맞춰진 겁니다. 그 옐런 의장이 일단은 10월 18일이라는 날짜를 지금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회계연도가 9월 말에 끝나니까 그때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현금이 좀 있으니까 10월 18일까지는 괜찮다 뭐 이런 것 같은데 그러면 데드라인이 10월 18일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혹시나 이제 18일로 넘기게 되면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된 경우도 있는데 혹시 이제 만약에 사태가 흘러간다고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저희가 좀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옐런 의장이 이제 어제 언급한 18일이라는 거는 기한이 18일이지 30일이 아니죠. 이건 연방 예산안에 관련한 건데 옐런 의장이 언급한 것처럼 제때에 국가 부채 한도액에 관한 조정안을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하면은 뭐 돈을 못 쓰는 거죠. 돈 현금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게 연방 정부가 반드시 지출해야만 되는 가장 중요한 돈도 지출을 하지 못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미국 시민사회, 미국에서 살다가 일반 살면서 절대 다수의 서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요, 소셜 시큐리티입니다. 국민연금을 타잖아요. 은퇴한 사람들, 이건 연방 정부가 돈을 주는데 이 돈을 지급을 못 합니다. 이게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야가 합의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공화당은 지금 내년도 중간 선거를 놔두고서 이거를 합의를 해야만 되는 거 우리도 안다. 근데 이 합의를 해주려면은 니네가 내년도 중간 선거에서 이기려고서 하는 저 3조 5천억 달러라는 거를 더 예산을 줄여가지고서 갖고 와라라는 거를 놓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정부를 거친 공화당을 보면은 18일이 데드라인으로 정했지만은 이게 이 채무 불이행, 이자를 못 갚게 되면 미국도 다른 수가 없죠. 미국처럼 국가 신용 등급이 최상위급에 있는 나라도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인가요? 한 등급 낮아져 가지고서 증시가 아주 그냥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 S&P 지수에서 제일 민감하게 이 국가 신용 등급의 국가 부채 한도랑 지금 연결을 시키려고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어제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JP 모건 CEO가 우리는 구체적으로 국가 부도 사태에 대한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그분이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지난 트럼프 정부 때 보니까 지금 국가가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오든 말든 상관없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선거에 이기려고서 저렇게 하는 걸 볼 때에는, 이 공화당이 미치 맥코렐의 발언을 보면은, 공화당 지금 그 리더의 발언을 보면은 이거 쉽게 국가 부채 한도에 관해서도 합의를 해주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런 굉장히 다급한 경고가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연방 정부에 관한 공무원들이 돈을 못 받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군인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예산에 관련해서는 국방수권법이라는 게 군인이나 소방서나 이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관계되는 부분은 이 예산이 정부가 셧다운 되더라도 비상조치 취할 부분이 있지만은, 이게 국가 부도 사태가 나와가지고 쓸 돈이 없으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상원 리더십인 이 척 슈머가 나와가지고서 국민들이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내년도 중간 선거를 봐가지고서 저렇게 협박하지만은 공화당이 동의를 안 할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도 좀 그 싸움을 좀 연장하겠다라는 발언도 했어요. 그래서 여론전으로 가겠다. 이렇게 어려운 게 공화당이 한 거 아니냐라는 캠페인의 여론전으로 갈 수도 있겠다 하면서 서로 그냥 벼랑 끝에 가가지고 지금 대치 국면에 놓이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민주당의 극 좌쪽에 있는 진보들하고 그다음에 공화당의 극우에서 지금 주장하는 선거만 관심을 갖고 있는 쪽하고서 조금씩 지금 물 밑에서, 문 뒤에서 지금 어떤 부분들을 협의하고 있고 3조 5천억이라는 거를 좀 삭감을 해가지고 이런 움직임을 보이면 동의해 주지 않을까라는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 예산안보다 정부 셧다운보다 사실은 국가 부채 한도에 관한 거를 조정하지 못해서 국가 부도 위기가 오고 채무 불이행 국가, 그래서 미국처럼 이 신용으로다가 전 세계를 달러를 가지고 이걸 통제하고 힘을 쓰는 나라가 신용 등급이 낮아지는 거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사태가 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미국이 이 국가 부도 사태가 난 적이 없습니다. 그때 2011년도에 가까스로 마지막에 협상을 해서 신용 등급만 하나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죠. 설마 그럴까라고 하지만은 지금 미국의 정치 상황을 좀 신중하게 보는 사람들은 설마가 사람 잡는다, 이런 의견들이 지금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침에 미국 주류 매체들의 그 헤드라인의 뉴스가 여기에 관건이 누구한테 있냐면요, 이 민주당의 두 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 맨친과 거스틴 시네마. 그래서 맨친네마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맨친네마.
예, 그거를 좀 아는 사람들은 이 두 사람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정체가 되고 있다. 지금 워싱턴 상황이 국가부도 위기 사태 직면한 의회의 지금 상황과 분위기가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어디가 조금 더 유리한, 그러니까 민주당이랑 공화당 봤을 때 어디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고, 뭐 어느 당 쪽으로 좀 어느 당 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부분에 가장 선수들이 누구나 하면요, 전문가가 양 당의 캠페인, 선거를 담당하는 가운데에서 이 경제 쪽에 있는 분들이 제일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도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주류 매체 이 채널에 토크쇼 하는 나온 사람들이 이건 하늘도 모르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얼루튈 줄을 모르죠.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가장 시간을 많이 쓰는 거는 바이든 대통령한테 고맙게 여기고 있는 민주당의 진보계를 이끌고 있는 상원에서는 그 엘리자베스 워렌과 버니 샌더스죠. 하원에서는 이 진보계라고 하는 이 그 프로그레시브 그룹의 의원들을 달래고 있고, 이쪽이 주장하는 3조 5천억이라는 예산에 대한 다른 방식 가지고서 이분들하고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지난 주말에도 계속 백악관을 드나들고, 백악관의 문턱을 닳게 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의 진보계 의원들하고서 조맨친과 시네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될 때에 바이든이 민주당 진보계들을 좀 설득을 해서 이 문턱을 넘지 않을까라는 그 발언을 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래도 그 민주당의 진보계의 수장격 역할을 하고 있는 제이미 파랄이라는 워싱턴 스테이트의 3선의 의원이 있습니다. 예. 이 의원은 조금 더 양보할 수 없다. 우리는 지난 기간을 통해서 경험을 할 때 이 서민들, 절대 다수의 유권자를 점하고 있는 서민들의 사회 안전망을 보장받지 않고서는 미국이나 국가라는 의미가 없다, 뭐 이런 발언을 할 정도로 아직까지는 겉으로다가 강경한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미국 시민들은 지금 굉장히 그 불안한 상황에 있다. 제 자신이 지금 한 20년 이상 워싱턴 의회만 집중해 있는데 이렇게까지 끝까지 서로 대치하는 상황을 본 적이 없습니다. 불안한 거죠. 설명하셨던 것처럼 타협이 안 되면 정말로 국가부도가 벌어질 수 있고, 그 이후에 벌어질 영향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뭐 마지막에는 타협이 될 수밖에 없지 않냐, 이제 약간 이런 뉘앙스 저는 들리는데, 그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바이든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법안이요, 하나가 1조 2천억 달러 그 인프라 투자가 있고, 또 하나는 3조 5천억 달러가 있잖아요. 이 두 개는 서로 다른 건가요? 아니면 좀 하나가 하나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건가요? 별개로 지금 되어 있는 건가요? 별개입니다. 법안이 별개입니다. 이 민주당 진보계들이 고집스럽게 주장을 하는, 대개 진보계에서는 정당하다 그러지만 주장하는 거는 예산안입니다. 이 예산안 요구가 통과가 안 되면은 거버먼트 셧다운이라는, 정부가 문을 닫았던 예는 꽤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도 그렇고 오바마 대통령 때도 그렇고, 정부가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새 해개년도의 예산안이고, 1조 2천억 달러는 뭐냐면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 경기 회복이라는 목표를 해서 특별하게 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사회의 기반 시설을 만들려는 스페셜 프로젝트의 예산이죠. 이게 좌플랜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 새로 만드는 게 좌 플랜과 패밀리 플랜이 있습니다. 예, 패밀리 플랜이라는 이거는 아직까지 겉으로다가 드러나가지고 논란은 아닌데 이 좌 플랜이라는 사회 기반 시설, 항만이나 도로나 교통이나 통신이나 운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데에 이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진보계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세력들입니다. 이게 11조로 시작해서 9조로 시작해서 여기에서 진보계들의 핵심 예산인 사회복지나 서민들을 위하는 것들을 다 뺐습니다. 그 진보계랑 빼가지고 예산안에 붙였어요. 빨리 통과를 시키려고. 그래서 예산안에 3조 5천억이 사회안전망 예산으로 기후 환경도 들어있죠. 들어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홀쭉하게 빠진 게 1조 2천억. 이거는 순수 사회 기반 시설입니다. 순수 사회 기반 시설을 만드는 것. 요거에 관해서는 상원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를 해가지고 상원에서는 통과시키고 지난 8월 12일 하원으로 넘겼습니다. 이렇게 하원에서 넘기니까 요거를 마땅치가 않아요. 진보계가 볼 때에는 3조 5천억 달러를 공화당이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통과시켜준다는 보장을 해줘야만 우리도 이거를 통과시키겠다라고 팽팽하게 맞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지금 워싱턴 상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거는 민주당의 진보계가 아니고 중도 온고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프로블럼 솔버 커커스라고서 문제가 있을 때 공화당도 민주당원 같은 공화당이 있고 민주당에도 공화당원 같은 민주당이라는 중도적인 사람들이 한 50명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힘은 없지만 나서가지고 서로 합의를 보고서 요거를 좀 어떻게 돌파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요 사람들이 진보계들한테 우리는 민주당 아니지만 3조 5, 니네 현안이 3조 5천억에 반대할 수도 있어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걸 우리가 보장해 줄 테니까 1조 2천억이라는 것도 화해 법안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민주공화가 화해했기 때문에 지금요. 그래서 그 화해 법안을 일단 동의를 해달라고 중도파들이 같은 당이지만은 민주당의 좌파 의원들을 지금 푸시를 하고 있고 요거에 낸시 펠로시를 11명, 12명의 중도파 의원들이 낸시 펠로시 의장을 갖고서 왜 진보계 의원들하고만 하느냐 우리 얘기를 들어달라 해가지고 새롭게 이 의원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지금 보이기 시작해서 요 의원들이 지금 어떤 역할을 잘 수행하느냐도 뉴스에 초점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예산안은 3개로 나눠봐야 됩니다. 하나는 아주 가장 다급한 국가 부채 한도를 증액시키거나 한도에 유예하는 법안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내년도 정부의 문을 닫냐 여냐 하는 예산안, 그건 3조 5천억 달러가 들어가 있는 예산안이 있고 하나는 바이든 정부의 좌 플랜이라고 하는 인프라 법안이 1조 2천억 달러가 있고 이 3가지가 다 다른데 다 따로 처리를 못하는 게 여기에 동의를 해주면 난 여기에 동의를 한다. 이렇게 서로 걸고 넘어지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게 지금 의회가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 된 겁니다. 아주 복잡한 내용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주셔서요. 저도 이제 머리에 정리가 딱 됐는데요.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거는 예산이나 부채 한도랑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엊그저께 화웨이그룹 부회장 멍한저우가 이제 석방이 됐어요. 캐나다에서. 이제 재작년부터 사실 미중 관계의 핵심이 된 게 이제 화웨이그룹이었고 그런데 중심이 되는 인물이 석방이 됐다라는 게 이제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정치적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사실은 위기를 넘어가면은 예산이라는 것이 이렇게 가지만은 이거는 앞으로 미국 정치권이 다시 말해서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협력 관계를 가질 수 있겠는가 아니면 언제까지 긴장 관계로 가는가. 긴장 관계로 가면 계속해서 경제적인 교류, 무역도 계속해서 빡빡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는데 사실 이 방송 초반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미국 의회가 그런 것처럼 어디든지 돈이 제일 중요합니다. 돈을 딱 갖고서 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원활하게 돼야만 시민들이 사는 자리가 편안하다라는 거는 너무 잘 알죠.
여기에 있어서 미국의 일반 시민 경제도 시장 경제도 중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불안한 가운데로 가는 게 경제인들이 너무 불안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도 안보에 관련해서는 중국 하나 놓고서 모든 거를 중국과 반중국, 그리고 중국을 포위하는 동맹국과의 동맹을 복원, 이런 걸로만 가는 가운데에 이 화웨이의 CEO가 그 부회장이 이 캐나다에 억류가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게 뒷얘기는 월스트리트에 힘 있는 사람들이 중국에 수뇌부하고 그 다음에 워싱턴의 바이든 행정부의 그 권력 있는 사람들과 오가면서 이 실마리를 만들었다라는 게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억류돼 있던 이 서방 국가, 이 캐나다 사람들 둘이 같은 날 마치 뭐 포로 교환하듯이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뭐가 보이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중국이 좀 한 발 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시 미국 시민 2명을, 이게 같은 패밀리인데 이 부근에 있는 커네티컷 사람들 둘을 또 해제해가지고서 그 연금시켰던 거를 해제해가지고 풀어줬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지금은 사실 길게 미국 전망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볼 때는 그래도 이게 중국과 미국이 어느 수준 정도에서는 기업들이 경제적으로다가는 지금 교류할 수 있는 이런 스페이스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어떻게 보면은 경제 시장 중심으로 볼 때는 좀 굿뉴스가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볼 때는 이건 누가 봐도 정치적으로 서로 두 국가가, 이게요 10월 말에 G20가 있어요. 바이든하고 시진핑이 페이스 투 페이스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11월인가 또 기후협약 당사국 회의 또 만나요. 이 전 세계의 탑 정상 둘이 만나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는 거를 놓고서 볼 때에 미국도 내년 선거에서 경제가 좀 풀리지 않으면은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보세요. 다시 트럼프가 살아났어요. 트럼프가 살아나가지고 지금 반대만 하면 내년 이긴다. 이걸 계속 트럼프는 뒤에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현역 의원이 캠페인 보고. 그러니까 민주당 바이든에서도 더구나 대통령이 맞는 첫 중간 선거는 지게 돼 있습니다. 많이 지게 되고, 그리고서 뭔가 미국이 그래도 좋아졌다라는 정도에서 약간 지는 것보다 더 크게 지면은 2024년 트럼프의 재등장을 피할 수가 없는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한 열흘 전서부터요, 미국의 이 캠페인 전문가들이 트럼프 재등장의 확률을 되게 높게 보입니다. 지지율이 트럼프 지지층들이 올라가고, 요거는 4개 주 내지 5개 주의 경합주의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조사한 지지율을 갖고 그러는 겁니다. 바이든은 델타 변이 이것 때문에 그저께 바이든이 3번째 백신 맞는 게 공개를 했어요. 코로나 상황도 제대로 잡겠다라는 것도 잘 안 나오고, 여론은 이러지 굉장히 초조하죠. 그러다가 경기를 살리지 않으면 안 되겠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조름이 캠페인의 경제 문제를 보는 이런 그 전문가들이 중국과 기업들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가다가는 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뭔가 협력하려는 이 틈바구니를 만들려고, 그리고 경제를 위해서 바이든이 시진핑하고서 협상을 하고, 이미 기후 문제를 가지고서는 존 케리가 기후 특사입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제일 친해졌다고 그런 얘기가 계속 한쪽에서는 나오고, 보건 문제, 감염병, 그다음에 기후 문제, 환경 문제, 이 두 가지는 중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지구촌을 책임질 수 없다라는 게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계속해서 쏟아냅니다. 저는 그래도 어느 수준까지는 어느 선에서부터는 중국과 경제 문제, 무역 문제는 좀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미국과 중국이 조금 이렇게
화합하는 모습을 조금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게 질문제는 없는데 갑자기 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저희 시청자께서도 좀 질문 주셨는데 그 최근에 보니까 엘리자베스 워런 있잖아요. 상원 의원이 현재 그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을 지칭하면서 위험한 남자다. 그러면서 그 공식적으로 그 연임 재임을 지금 반대한 걸로 지금 기사에서 봤거든요. 근데 뭐 저희 경제 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 무난하게 제롬 파월이 연임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그런 분위기에 조금 변화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 워런 그 의원 혼자만의 어떤 개인적인 독단적인 생각인지 혹시 그 부분 조금 코멘트가 가능하실까요? 연준 이사장이 이 지금 막혀 있는 예산에 관련한 지금 막혀 있는 진보계들의 입장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지 않으면 다시 연준 이사장이 되는 게 쉽지 않겠다라는 게 보입니다. 오늘 아침 뉴욕타임즈 기사에 그 토픽으로 났어요. 데인저러스맨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 불만이 많았습니다. 미국 의회가 왜 행정부를 크게 넘어서나 하면요. 행정부가 일을 하기 위해서 인사권과 예산권을 확 쥐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지금 예산 안 되는 것도 의회가 안 되니까. 인사권은 더더욱 안보 문제도 그렇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렌이 그리고 버니 샌더스랑 의견이 다르지 않아요. 버니 샌더스가 지금 예산위원회 대장이에요, 상원에. 이런 오피니언에 맞추지 않으면은 연준 이사장이, 저는 분명히 어떤 역할을 하고, 그리고서 지금 연준 이사장은 권력이 신임을 하기 때문에 별 이상이 없겠다 그랬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런 그 금리에 관한 거라든지 인플레에 관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확고하게 소비자들, 서민들, 진보적인 쪽에 대변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좀 불만, 이런 것들이 진보계, 특히 리사 워렌, 엘리자베스 워렌 같은 그 정치 세력에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다는 게 보이잖아요. 무슨 역할을 하고 이래가지고서 아마 그 재임을 하려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굉장히 그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지금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발언을 리사 워렌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서부터. 이분이요, 캠페인 때는 데인저러스맨이라고 하는 거는 유도 아닙니다. 거의 그냥 협박에 가깝게. 그 정도로 트럼프 마지막 2년에 미국의 서민들이 폭망을 한 거죠. 그래, 이 여론을 아직까지는 미국 권력이 절대 무시할 수 없고, 그렇잖아요. 조 바이든이 중도적인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조 바이든하고 너무 가까워요. 버니 샌더스랑 워렌하고. 모든 아젠다가 역사적으로 저도 볼 때 도메스틱 이슈, 미국 국내 정책을 놓고 볼 때 바이든처럼 좌파 대통령이 없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좌쪽의 아젠다를 가지고 지금 국내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질 정도입니다. 네, 대표님 오늘 긴 시간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미국의 정치 상황 궁금할 때마다 자주 좀 연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